예, 오늘은 공소 제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 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소 제기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누가 우리 형사소송법 254조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54조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254조 공소제기 방식과 공소장. 공소를 제기하면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말로 구두로 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법원에 가서 누구에게 대해서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렇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공소장이라는 서면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주의죠.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소 254조 3항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공소장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적게 되는데 그 중에서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 반드시 적어야 공소장이 된다. 요것이 빠지면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누군지 특정을 해야 되고 또 무슨 죄로 기소를 하는지 죄명이 뭐냐 또 죄명 중에서 그 죄명으로 기소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뭐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그 사실을 특정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형법 규정 중에 몇 조를 적용해서 처벌을 원하는 건지 적용 법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여기서 공소 사실을 기재할 때는 반드시 그 시간과 장소, 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은 절취를 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피고인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를 때렸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네 가지가 요건인데 우리 여러분에게 공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공소장은 진짜 공소장은 아니고 진짜 공소장과 유사한 양식으로 제가 이제 모의의 사실을 만들어 본 것이에요. 이 공소장에 의하면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공소 제기한 검찰청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번호는 언제 붙은 사건 번호일까요? 2012년 형제 70946호라는 사건 번호가 붙어 있는데 이 사건 번호는 언제 붙어 있는 사건 번호일 것 같아요? 지금 검찰청이 수시는 법원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공소장 내용이에요. 제목은 공소장. 그래서 검찰청이 법원으로 보내고 있는데 사건 번호라고 붙여져 있는 것은 법원의 사건 번호일 것 같아요. 검찰청의 사건 번호일 것 같아요. 검찰청의 사건 번호예요. 왜냐하면 공소장을 작성할 때까지는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할 때까지는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만드는 거니까 이 사건 번호 검찰청 번호고 즉 검찰청이 직접 인지하거나 또는 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았을 때 그 검찰청에 접수된 그 사건 번호를 이렇게 기재하고 있고 여기 보는 것처럼 형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보통 수사기관의 사건 번호를 형제 번호라고 이렇게 이렇게 약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소를 제기한 날짜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검사는 이렇게 공소를 제기합니다. 한 다음에 여기다 피고인 내용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사건은 피고인이 2명인데 한 명인 경우에는 한 명만 이제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피고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전화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이런 것들을 기재되겠죠. 이게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들이죠. 우리 아까 본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또 죄명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이 피고인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죄로 요건 이제 상습절도죄인데 상습절도죄로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쓰게 됐고 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적용 법조는 특가법의 5조의 4 1항과 형법 331조 2항 요거에 기해서 요 조항이 바로 이 절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에요. 상습절도를 규정하는 규정이고 요거를 적용해서 처벌을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구속요건과 법정형이 기재되어 있겠죠. 그리고 형법 35조는 누범 조항인데 적용 법조 중에
형법 총칙 규정 중에 몇 가지는 여기에 이제 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적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공범일 경우에 그것이 공동 정범인지 교사범 및 종범인지 이런 걸 표시하는 그런 조문이랄지 지금 여기 같이 누범 관련 조문이랄지 또는 경합범일 경우에 형법 37조 38조 같은 것을 적용하는 쓰는 그런 이제 그 특별한 그 형법 총칙 규정은 같이 규정하게 되어 있고 구속됐는지 여부를 여기서 규정하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호인이 있을 때는 이제 변호인을 쓰게 되어 있죠. 이렇게 피고인을 특정하는 것이 나온 다음에 공소 사실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공소 사실은 이 사람이 범죄 전력이 아까 누범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범이 되면 뭔가 범죄 전력이 있을 것이다. 또는 또 상습범으로 기소되니까 범죄 전력이 있을 게 그렇게 좀 범죄 사실이 필요한 범죄 전력이기 때문에 여기 기재를 하게 되고 범죄 사실은 여기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피고인이 2명이서 그 절도를 한 것으로 기소를 했는데 여기 본 것처럼 여기 피고인들은 해서 누가 주어가 있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겠죠. 버스 승차장이 이렇게 등등해서 뭐 옆에서 밀고 이렇게 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훔쳤다, 이렇게 절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공소장에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피해자 아무개를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왼쪽 뺨 떼기가 어렵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몇 대 때렸던 것까지 기재하도록 돼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 법에서 요구한 것처럼 공사실을 특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구속관계 서류나 변호인 관련 첨부 서류를 기재하게 돼 있고 검사의 서명 날인을 하는 쪽으로 이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소장 양식이에요. 이 공소장 양식은 우리가 지금 방금 법을 읽어본 그 법에서 꼭 쓰도록 한 내용에다가 또 기타 필요한 내용들을 합쳐서 이렇게 양식으로 모범 양식으로 검찰청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 첨부 서류를 보면 여기에 구속관계 서류만 있고 증거 서류는 전혀 없어요. 증거 서류는 전혀 없는데 이렇게 공소장을 제기할 때 공소장만 제출을 하고 일체 그 밖의 서류나 그 밖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의가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요. 공소장 일본주의. 과거에는 우리 전통적으로 어떻게 재판을 해왔었냐면 공소를 제기하면 이런 게 수사할 때 수사 자료들이 쭉 생기잖아요. 그 수사 자료에 그 증거 자료들이 다 있게 되는데 그거 전통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자료를 만들면서 그 수사 기록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기록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또는 공소장을 제출하고 며칠 있다가 그 기록을 다 한꺼번에 그 법원에 송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접수됐을 때 바로 그날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통상 며칠 또는 한 달 정도까지 이렇게 좀 송달하고 준비하고 하는 동안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럼 판사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비로소 처음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하기 좀 전에 그 사건을 처음 알게 되는데 판사가 현실적으로 기록을 보게 되는데 이때 판사가 사건을 딱 접했을 때 이미 법원에는 즉 판사 수중에는 뭐가 있냐면 공소장이 와 있고 공소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 자료가 다 이미 판사 수중에 있어요.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는 굉장히 그 법률적인 전문가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에는 자기가 그 공소장에 붙어 있는 기록에 의해서 이 공소장 사실이 유죄라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생각을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기소를 했을 텐데 그러면 똑같은 기록을 본 판사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유죄라는 생각을 하겠죠. 판사도 유죄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즉 법원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판사 생각이나 검사 생각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판사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서 어떤 검사가 열심히 수사해서 만든 모든 유죄의 증거 자료를 다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을 최초로 만나는 것은 언제냐면 법정에 들어가서 처음 피고인을 봐요. 그러니까 피고인을 판사가 처음 봤을 때 판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말해봐요. 판사 머릿속은 피고인을 봤는데 피고인이 억울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을 보겠어요? 저기 줘보세요.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죠?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가지고 피고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은 유죄구나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검찰에서는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또는 제가 검사님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검사님은 믿어주지 않더군요. 판사님은 좀 믿어주세요라고 말하면 우리 학생이 판사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것 역시 거짓말이라고. 그건 역시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얘가 또 나를 속이려고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러니까 그런 판사로부터 무죄를 받아내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검사가 열심히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누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피고인이 훨씬 입증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죠. 피고인이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는 이미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정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처음 보는데 피고인이 아니라 그러면 그 판사의 생각을 지우고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판사가 설득당하도록 모든 증거를 다 제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소만 해놓으면 검사는 이제 그냥 특별한 사정 없으면 가만히 눈 감고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나는 거죠. 검사가 입증 활동을 안 해도 유죄 판결이 나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서 벗어나려면 피고인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도 이미 색안경을 끼고 있는 판사를 다시 색안경을 벗기고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죠. 이거는 우리 그 기본적인 법리와 뭐가 다른 거지? 기본적인 법리 중에 뭐에 배치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지. 검사에게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거에 배치되고 검사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이유는 우리 헌법적인 원칙으로 뭐가 있는 거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재판이 일제 시대부터 우리가 계속 이어왔던 재판이에요. 이것을 소위 조서 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조서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서 재판 즉 이 조서는 피의자 신문 조서, 참고인 진술 조서와 같이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를 기초로 해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재판정, 즉 법정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수사관이 만든 증거, 유죄의 증거죠. 유죄의 증거가 판사는 유죄라고 딱 생각해 놓고 이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법정의 자리죠. 그래서 법정의 자리는 이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유죄가 되고 즉 법정에서 하는 일은 조서가 뭐 혹시 위조된 거 아닌가 이런 것만 얘기를 하게 되고 피고인이 특별히 말을 하지 않으면 바로 유죄가 되는. 즉 법정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법정은 그냥 조서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제의 그 사건의 유무죄는 여기에서 확정이 되는 거죠. 즉 그러면은 유무죄가 결정되는 게 어디예요? 수사기관이에요? 아니면 법원이에요? 재판기관이에요? 어디서 유무죄가 확정이 돼요? 사실상은 수사기관에서 유무죄가 확정된다. 이게 바로 뭐와 다르냐면 원래 이 재판 제도라는 게 수사기관이 수사해 놓은 것을 수사를 하지만 그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기관이 한다라고 하는 탄핵주의에 반하고 우리 법에서도 판사가 유죄로 인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우리 헌법 원칙에도 반하고 이런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 수사가 아니고 이 법정에서 하는 것에서 사실 유무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원칙이 요청이 되게 되고 이 원칙을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요.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즉 사실의 인정을 공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하죠. 그러니까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이 이러한 조세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서 온 거죠? 어디서 왔어요? 지금 우리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공소장에 기록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이 올 때는 기록은 오지 마라 라는 요청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공소장 할 때는 공소장만 내라. 그래서 공소장 한 장만 내라. 그래서 공소장 한 장주의 또는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그래요. 이 일본은 공소장이 일본에서 만들어라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공소장은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작성하는데 한 장이라는 취지예요. 근데 이 일본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식 말이에요. 제 생각은 일본식 말이어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일본이라는 말을 한장주의라고 또 하자 이런 주장도 해요. 이건 좀 일본식 말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냥 워낙 많이 쓰여진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좀 굳어져 있는 상태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공소장 일본주의가 처음 우리 법에 들어오게 된 것은 1982년 형사소송 규칙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오게 됐죠. 그때 공소장만 제출하고 공소장에다 증거자료를 붙이지 말라라고 하는 형사소송 규칙이 있게 됐는데, 그 후에 1996년에는 뭘 이제 더 추가하게 되냐면, 자, 공소장은 한 장만 낸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에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공소장에다가 자료는 안 쓰지만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틈만 나면 사람을 때리고 틈만 나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성격도 나쁘고 아주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그리고 맨날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러저러 하다가 요번에도 범죄를 저질렀고 요번에도 빵집에 가서 빵을 훔치다가 들킨 자입니다. 라고 쓴다면 그것을 읽는 판사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기소됐냐면 빵집에서 빵 하나 훔쳤는데 그거 보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를 계속 공소장을 읽으면서 세뇌가 자기도 모르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되니까 결국은 공소장만 제출하더라도 공소장에다가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들을 막 쓰므로써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결국은 유죄의 추정을 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6년에는 이렇게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것은 적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요청까지 있게 되죠.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의 요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증거자료를 붙이지 말고 공소장만 내라. 그리고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되는 것만 기재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요청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공소장 양식에서 모범 양식에서 봤듯이 이 사람이 공소사실만 딱 쓸 수 없죠.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근데 살인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서 살인을 저질렀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어떻길래, 원한 때문에 저질렀는지, 뭐 때문에 저질렀는지 좀 스토리가 있어야지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상습으로 기소할 때는 이 사람이 도대체가 왜 상습인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범죄를 절도했기 때문에 상습 절도를 했는지 그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공소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바로 공소사실이 아니라도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순수히 공소장 일본주의만 딱 고집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거죠. 약간 좀 조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청이 있게 돼요. 어쨌든 이러한 공소장 일본주의가 규정이 1996년에 그런 규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법원에서 재판은 크게 바뀌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크게 바뀌지 않고 그냥 종래처럼 계속 해왔었는데, 이게 2002년쯤부터 해서 우리 법원에서도 좀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을 좀 강화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그 법원의 실무 관행이 좀 바뀌면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실질적으로 관철하도록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7년 형사소송법이 추구했던 바는 뭐냐면, 종래의 이러한 저소재판을 벗어나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인정을 가지고 유무죄를 따져보지 않은 공판 중심주의를 지향하는 법률 개정이 2007년도 형사소송법 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되면서 공판 중심주의, 즉 또 공소장 일본주의가 제도적으로 확립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실 특정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공사실 특정 문제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본 거와 같이 공소사실을 이게 특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공소사실을 특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때리게 되면은 그 어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때렸다 어떻게 이 정도 되면 사건이 이제 특정이 되는데 사람이 기술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뭐 어떻게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뭐 현미경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포괄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는 자세히 쓰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포괄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 경계선이 어디냐라는 것이 공소사실 특정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인데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각 성교 행위마다 각각의 범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각 성교 행위마다 그러니까 2번 하게 되면 2개의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그 각 행위를 했는지를 특정을 해줘야만 공소가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소가 적법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언제부터 뭐 2012년 뭐 5월 30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뭐 어느 누구네 집 등지에서 여러 번 서로 선교를 해서 간통하였다. 이것은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않았다고 해요. 여러 번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1회, 2회 이렇게 특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특정되지 않은 거죠. 최근에 나온 판례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컴퓨터 장애를 일으켜서 업무 방해를 한 범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이런 거였어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액티브엑스를 이용해서 깔게 해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깔게 되면 그 자기 인터넷이 이제 그 컴퓨터가 약간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설정한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었는데 그때 공소 사실이 어떻게 되냐면 피고인은 이렇게 저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액티브엑스를 이용해서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액티브엑스를 내려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고 자기는 뭐 괜찮은 줄 알고 필요한 건 줄 알고 액티브엑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내려받잖아요. 하여금 그렇게 내려받게 해서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장애를 일으켜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공소사실을. 그랬을 때 이 공소사실의 문제점은 뭐가 있겠어요? 이 공소사실은 괜찮은가? 쓴 것이 피고인은 액티브엑스를 이용해서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들로 하여금 그 자기 컴퓨터가 장애를 일으키게 했다. 그래서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식의 구조죠. 이런 식의 구조로 공소사실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네, 말씀해 보세요. 피고인이 업무 방해, 그러니까 컴퓨터의 장애를 언제 일으켰는지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일으키는지도 특정이 안 됐고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방해됐는지도 특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가 방해가 됐는지도 특정이 안 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좀 힘든 일이죠. 이게 뭐 도대체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것까지 수사를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특정을 해야만 그래야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무엇을 기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특정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공소를 제기할 때 꼭 공소장에 의해서 하게 되고 공소 사실을 특정하게 하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냥 피고인 지금 이 사건에 본 것처럼 그냥 뭐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애를 일으키게 했다 그러면 자기는 근데 자기가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항변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A라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게 됐다.
또 A, B 업무를 방해하게 됐다 그러면 A, B를 만나서 당시 무슨 장애가 됐는지 이렇게 해서 다퉈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사실을 특정하게 되면 특정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툴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것이 있으면 항변하도록 하는 방어권 보장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특정을 해야 무엇을 심판을 하고 있는지 그 심판 대상을 좀 특정할 수 있고 뭐 그런 요청 때문에 공사실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